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 무역물류학과 이완형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특강으로 하고자 하는 제목은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와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어때요? 어렵죠? 일단 글자가 어렵죠? 아마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막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뭔가 디지털 사회로의 뭐 변화, 뭐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예, 아마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안 어렵습니다. 예, 이거 보시다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라는 게 뭐냐면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에 무엇을 어떻게 팔고 사고 할 건가라는 문제를 덮은 거가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전공하든 또는 비즈니스를 전공하지 않는 분이든 관계없이 지금 이 얘기는 오늘 제가 할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비즈니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소위 디지털 혁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죠. 예를 들면 뭐 AI,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메타버스, 뭐 이와 같이 아주 범람하는 용어들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요. 어떻게 살 건가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강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뭐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단어를 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목적이 하나예요. 요즘에 가장 핫한 단어가 이거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인식시키고자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가면서 여러분과 재밌는 그런 이야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무역물류학과 교수를 재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영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제 원래 전공 분야가 글로벌 경영 전략 쪽이 제 전공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많은 강의들을 하고 있고 또 논문들도 쓰고 있고 그런 형편이고, 그런데 최근에는 저도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다시 말하면 약간 전환을 해서 2번째, 3번째 있는 거를 저의 주된 연구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디지털 비즈니스입니다. 20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다보스 포럼에서 슈밥이라고 하는 교수에 의해서 처음 제기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아직 멀었어. 뭘 벌써 서둘러. 이런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뭔가 대책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팽배하게 대립해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지금 4년 지나면서 5년째 접어들면서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싹 다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싹 바뀌었다. 다 바뀌었다.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주제는 디지털 비즈니스입니다. 디지털 비즈니스에서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다른가? 어떤 걸 바라보고 가야 될까? 역시 이 이야기도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의 주 타겟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AI다, 빅데이터다, 인공지능이다, 또 뭐 메타버스다, 사물 인터넷이다, 뭐 5G다, 6G도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계속 디지털 쪽으로 우리가 쫓기는 상황에 몰려 있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언제까지 쫓겨갈 건가? 아마 조금 머지않아서는 기계가 인간에게 명령하고 인간은 그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올 겁니다. 당장 그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루 일상생활을 보면 아마 거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살고 있을 텐데요. 어찌 보면 스마트폰이 지시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길을 하나 찾는 것도 스마트폰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야말로 길맹이 돼버리고. 예. 요즘에 저도 여러분들도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그 스마트폰에서 있는 실시간 그 거리 안내하는 그 어플을 사용해서 놓고 다니는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바보가 됐구나. 왜냐하면 예전에는 길을 갈 때 이정표를 쳐다보고 주변에 뭐가 있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갈까를 머리를 쓰면서 갔는데 지금 하나도 머리를 안 씁니다. 그냥 스마트폰 어플에서 자, 지금은 뭐 몇 미터 이후에 뭐 좌회전을 해주세요. 뭐 터널이 나옵니다. 터널을 직진하세요. 아니면 뭐 지금 고가가 나오는데 고가 오른쪽 차선으로 맨 오른쪽 차선으로 변경해서 좌회전할 겁니다. 그냥 거기에 제가 무조건 복종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제가 인문학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비즈니스라는 것도 경영이라는 것도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즈니스는 어떠해야 되나?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주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와 같은 새롭게 바뀐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2019년도 연말에 책을 하나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출간돼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정리한 책을 하나 출간했습니다. 그 책 제목 이름이 디지털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감사하게도 2020년도에 이 책이 학술원과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우수학술 도서에 선정이 돼서 뭔가 하여튼 조금 뭐 이정표를 하나 제 개인적으로는 세웠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 다른 책들도 있지만 제가 가장 대표해서 최근의 현상을 설명한 그와 같은 서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글로벌 무역물류학과를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서울사이버대학의 글로벌 무역물류학과는 이쪽 무역, 물류, 유통 또 글로벌 경영 이쪽 분야에서 넘버원 학과입니다. 재학생 수가 제일 많고요. 졸업생도 당연히 제일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과가 의미가 있는 것은 국내 최초로 오프대학하고 다 통합해서 국내 최초로 무역과 물류와 유통과 글로벌 경영을 하나로 통합한 그와 같은 교육과정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 이게 거의 저희가 선두주자가 되어서 지금은 다른 많은 오프대학들도 저희 커리큘럼과 저희의 교육과정에 이와 같은 통합된 그런 교육과정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참 자부심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역, 물류, 유통, 글로벌 경영을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이거 하나입니다. 비즈니스는 흐름이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에서 학과를 얘기할 때 경영 따로, 또 물류학과 따로, 통상학과 따로, 유통학과 따로 그게 대부분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 하나는 비즈니스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 있다. 따라서 그 흐름을 하나로 엮어서 통합된 교육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물류와 무역, 유통이 떨어질 수가 없고요. 또 물류, 유통과 무역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다니 무역을 이야기하자 보니 글로벌 경영까지 확장해서 하나의 틀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글로벌 무역물류학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 캐치프레이스가 Leading Beyond Tomorrow입니다. 내일을 뛰어넘어서 리드에 가고 있고 리드에 가는 그와 같은 리딩이라는 그와 같은 단어를 써서 저희 학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학과는 교육과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 개편한 근본적인 바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무역을 얘기하고 물류를 얘기하고 글로벌 경영을 얘기하고 유통을 얘기하고 하는 그와 같은 교육과 과정으로 혁신적으로 바꿨더니 다른 대학들이 그대로 저희 교과 과정의 그 과목 이름들을 갖다 그대로 모방해서 쓰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과 과정의 탁월함과 아울러서 저희 학과에 비교과 과정에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건 자격증 코스가 있는데요. 이 자격증 코스는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시험 대비 프로그램을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독특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요. 이거 국내 최초입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최초 좋아하죠. 그 다음에 무역물류 아카데미인데요. 이거는 현장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특강인데요. 이거는 오프에서 그동안 했던 건데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무역물류 아카데미의 이거의 특징은 현장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론적인 이야기 빼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트렌드를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하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무역물류 마스터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은 한국무역협회와 우리 대학이 MOU를 맺어서 이 무역물류 마스터라는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우리 대학 총장님 이름과 그 다음에 한국무역협회 회장님의 이름 공동 명의가 담겨진 수료증을 저희가 발급을 합니다. 이것도 국내 최초입니다. 딱 최초 좋아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로벌 무역물류학과 TV인데요. 이 글로벌 무역물류학과 TV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튜브 채널인데요. 15분간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글로벌 무역물류학과 TV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걸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글로벌 무역물류학과 TV를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이 자료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무역물류학과 TV는 매번 핫 이슈들에 대해서 15분 강의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들은 디지털 사회가 어떤 건가,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어떤 의미인가와 같은 기본적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산업 시대와 디지털 시대는 뭐가 달라졌나. 이 달라진 걸 알아야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정확히 설정할 수 있고요. 또 산업 시대와 디지털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알아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내 개인의 삶도 여기에 맞게 순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은 디지털 사회로 가고 있는데 산업 시대에 통용됐던 마인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뭘 해도 지금 세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아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학문적인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교양 수준으로 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풀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서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주제죠. 아울러서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대흐름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바탕으로 비즈니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와 아울러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인문학적인 이야기도 같이 결부해서 좀 시대에 맞는 그와 같은 컨셉으로 따라가고자 지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사회로 변화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디지털 사회로 변했다. 지금 우리가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 생각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며 살지 뭐 이렇게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주제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뭘 말하는가? 특히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전적으로 전환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에 대자를 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없던 완전히 트렌드가 바뀐, 패러다임이 바뀐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전환이라는 말도 쓰는데 어쨌든 트랜스포메이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지금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전환되었다. 예전에 살던 시대의 방식에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또 이걸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을 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냐면
혁신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트랜스포메이션의 이 개념에 적합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혁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또 새해를 맞이하면 혁신 경영 이와 같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속에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혁신이라는 단어는 뭔가 기존에 있는 걸 좀 고치는 거 이런 의미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뭘 이만큼 있는 걸 이만큼 고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대전환이라는 말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다. 예. 그냥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졌다라 그럴까요? 뒤집어졌다.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이게 디지털 사회이고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징이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사회는 어떤 사회를 말하는가라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 아마 이런 얘기 다 많이 들어봤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디지털 사회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하는데 비대면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디지털 사회를 말하는 건가? 왜냐하면 비대면 사회니까 대부분 다 뭘 해요? 온택트 아니면 언택트를 합니다. 소위 오프에서 택트, 만남이 없는 온라인상에서의 만남. 그래서 그걸 처음에 언택트라는 말을 쓰다가 아예 온라인상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대세를 이루니까 아예 온택트라고 말을 바꿨어요. 언택트다, 온택트다. 이게 디지털 사회로 됐다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인가? 온라인 시대가 적극적으로 열려졌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라고 말하는가? 요즘엔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 하나가 AI 또는 메타버스. 예. 이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반영됐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라고 이해하시나요? 예. 뉘앙스는 어때요?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은 뭔가? 예. 변화를 의미하는 건가? 아니면 혁신을 의미하는 건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혁신 중에서도 디지털 혁신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뭐가 전환된 때 뭐가 전환됐다는 이야기인가? 예. 우리가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지금 끄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 잠깐 멈추시고 뒤에 아주 중요한 얘기 나와요. 예, 조금 더 지켜보세요. 나가지 말고.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소니와 파나소닉을 비교해 놓은 그 자료가 있었습니다. 소니나 파나소닉은 소위 우리가 20세기에 가장 핫한 그와 같은 세계적인 일본의 전자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90년대 미국을 갔을 때도 대부분 어디를 가든지 텔레비전은 다 소니 텔레비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제가 2019년도에 우리 학생들을 인솔하고 샌버나디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앙트레프리너십, 소위 기업 창업가 과정에 한 열흘 이상 다녀왔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니 텔레비전은 다 없어지고 삼성 텔레비전 아니면 LG 텔레비전이 미국의 곳곳에 어떤 기관이나 식당이나 어디를 가든지 제가 묵었던 호텔에도 LG 텔레비전이 떡하니 있어서 가슴 한편으로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anyway. 소니와 파나소닉은 한때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전자제품 회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소니는 추락을 하다가 최근에 2020년 들어오면서 소니의 매출액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파나소닉은 소니와 반대로 매출액이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 이익도 순이익도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런 모양을 보고 있는데
이 기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소니는 전자회사로만 남아있지 않고 컨텐츠 기업으로 변신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트랜스포메이션이 뭔가? 단지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뭔가 기능을 하나 더 탁월한 AI를 갖다 붙이고 빅데이터를 갖다 붙이고 메타버스를 하나 더 기능적으로 붙이면 그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소니는 완전히 기업의 판을 바꿨습니다. 체질을 바꿨습니다. 주력 제품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기업으로 변신한 소니라고 신문기사가 제목을 뽑고 있고, 파나소닉은 지금 이렇게 소니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 추락하고 있는데 원인이 뭐냐? 제조업 마인드를 못 버린 파나소닉이다. 이렇게 신문에 기사를 뽑고 있습니다. 자, 뭔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뭔가 조금 아마 이해가 이제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파나소닉은 하드웨어 중심의 20세기형 기업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 이게 이 신문 기사의 주 골자입니다. 수익 구조 개선보다도 매출액에만 집착하고 있다. 외형 늘리는 거에만 집착하고 있다. 우리가 산업시대에는 기업을 평가할 때 매출액이 많은 것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벌렸죠. 많이 늘렸죠. 디지털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체질이 바뀐 거예요. 자, 반면에 소니는 게임, 음악, 영화, 구독 비즈니스로 완전히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서 핀테크, 이미지 센서 사업 비중도 확대해서 소니는 완전히 체질을 개선했다. 이게 지금 이 신문 기사에 주로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최근에 나와 있는 2017년도에 조사한 한국무역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선도기업이 위기에 빠지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놨는데, 선도기업이 위기에 빠지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리더의 확증 편향 오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에서 계속 이 옳다고 하는 가치를 여기도 적용하고 여기도 적용하고 여기도 적용하고 자꾸 확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확증이라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자, 내가 예전에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대로 또 가도 성공할 거야 라는 것을 고집하는 겁니다. 바꾸질 못하는 거죠. 선도기업이 위기에 빠지는 주요 원인의 제1번이 리더가 확증 편향의 오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파나소닉 예에서도 봤지만 수익 창출에만 집착합니다. 수익 창출이라는 얘기는 누구 입장인가요? 그건 기업 입장이에요. 디지털 시대,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디지털 시대는 이 산업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소비자가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기업들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바빠요. 물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업이 소비자의 동태를 아주 세밀하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게 빅데이터예요. 그게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세계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는 더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업들이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비즈니스의 사활은 누가 쥐고 있는 거냐면 소비자가 쥐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소비자에게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에만 가고 있다? 내가 이걸 해서 이걸 팔면 수익이 얼마 날 거야. 이것만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도태하게 만든다. 위기에 빠지게 한다. 세 번째, 선도기업이 위기에 빠지는 주요 원인은 안정유지의 편향입니다.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있으면 다 밀어냅니다. 여러분, 지금 디지털 시대에 가장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스크를 테이킹할 거냐, 감수할 거냐, 아니면 회피할 거냐, 이 문제예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시대에는 리스크라는 것은 비용만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공장을 다 설비합니다. 여러분,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이에요. 자동차 산업에서 새로운 모델을 하나 개발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 공장의 모듈을 완전히 그 자동차 모델에 맞게 새로 건설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똑같이 장치가 되어 있는 공장 안에 자동차만 바꿔서 집어넣고 조립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잘못됐을 경우에 비용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리스크는 가능하면 회피하는 것이, 잘 따져봐서 회피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었어요. 자,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는 비용이 안 듭니다. 공장을 다 안 줘도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디지털 트윈. 소위 메타버스랑 비슷한 개념인데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그렇죠? 또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공장을 돈 안 들이고도 또 3D 프린팅이 있죠. 3D 프린팅으로 인해서 비용을 크게 안 들이고도 신제품을 개발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디지털 비즈니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 뭐예요? 새로운 도전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에 하나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도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과거의 향수입니다. 선도기업이 위기에 빠지는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게 과거의 향수다. 과거의 향수. 과거의 자신만의 성공 방정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도기업이 위기에 빠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선도기업이 위기에 빠진 주요 원인인데 한국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27%밖에 안 됩니다. 새로 만들어진 기업의 5년 생존율이 27%. EU의 주요 5개국들의 5년 생존율은 약 42%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 포춘지의 글로벌 500대 기업의 20년 후 생존율도 40% 수준도 채 안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생존력 있게 지속 가능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요인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요? 여러분 혹시 보고 계신가요? 뭐가 다른가요? 잘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새가 거꾸로 날고 있습니다. 이건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2021년 올해 8월 달 영국 일간지 메트로 같은 외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덜란드의 한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2021년 3월 달 호주에 있는 호주가 아니라 호수 근처에서 찍은 철새 한 마리의 사진입니다. 근데 철새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 날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걸작이 된 거죠.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줄까?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사회로 변화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노트북,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로봇, 만물 인터넷, 블록체인, 휴머노이드 로봇,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만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비대면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배달하는 거.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마트의 발길이 뚝 끊겼다.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이것은 무슨 사진이냐면 키오스크 사진입니다. 저도 처음에 햄버거 하나 사 먹으러 갔다가 처음에 키오스크를 봤을 때 얼마나 그 앞에서 당황했던지요. 예, 뭘 어떻게 누를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이 키오스크가 지금 거의 대부분 대면하지 않고
종업원과 대면하지 않고 제품을 주문하는 대표적인 그런 디지털 기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많이 가시는 소위 별다방 커피, 거기도 보면 이렇게 소위 모바일 상에서 미리 주문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건 그 햄버거 회사 그 어플인데요. 지금 미리 어플에서 제품을 주문하면 이렇게 현재 주문이 되고 있다, 현재 조리 중에 있다, 조리가 완료됐다, 수령해 가세요 라는 단계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사무실에서 준비해 놓고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이게 거의 다 돼서 가자마자 픽업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비대면 사회는 이런 걸 얘기할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네트워크 연결 사회인데요. 지금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SNS들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서 살까? 이게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있나? 여러분 요즘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보면 뭐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푹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푹 빠져 있는데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지나가면서 얼핏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SNS 활동을 스마트폰으로 계속 보고 뭔가를 누르고 뭔가를 입력하고 뭔가를 혼자 좋아서 낄낄거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왜 무엇 때문에 여기에 빠져 살까? 여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디지털 사회에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단계로 사회가 변해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화 사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보화라는 말을 아마 참 많이 들어봤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러다가 모바일 사회라는 말이 보편화됐고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초연결 사회입니다. 초연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입니다. 뭐는 연결이 되고 뭐는 연결이 안 되고 들쭉날쭉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그와 같은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보의 사회는 주로 컴퓨터가 수단이었고 모바일 사회는 스마트폰이라면 초연결 사회에서의 주요 수단은 초연결 네트워크입니다. 초연결 네트워크. 예. 그래서 패러다임은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디지털화, 전산화 이런 것이 정보화 사회였는데 모바일 사회는 온라인화, 소셜화, SNS 그런 걸로 바뀐 사회가 모바일 사회다라는 패러다임이었는데 초연결 사회에서는 이게 지능화예요. 그리고 사물 자체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사물 자체에 센서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 센서들이 센서와 사람이 연결이 되고 센서와 센서 간에 연결이 돼서 하나의 거대한 어떤 저수지 같은 걸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예전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지능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으로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연결 사회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팩트가 초연결이에요. 말 그대로. 슈퍼 커넥티비티. 슈퍼로 그러니까 뭘 초월하여서 그냥 단지 이거와 이것만 연결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연결됐다. 그런 의미로 초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인간과 인간이 연결되고 인간과 사물이 연결되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고 있다?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앞으로의 비즈니스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개념을 반드시 도입해야 됩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어떻게 연결하여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상호 연결된 사회는 한마디로 지능화된 사회를 의미하는데 사람 사물, 공간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정보가 생성되고 정보가 수집되고 이는 다시 공유되고 그리고 이는 다시 활용되는, 그래서 그 활용되는 것이 개인의 삶으로 또는 비즈니스로 이렇게 영역이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연결의 접점수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네트워크의 특징이에요. 연결의 접점수가 계속 증가함으로 말미암아서 관계를 맺게 된다. 이 관계를 어디서 맺어요? 디지털 세계 속에서 관계를 맺어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맺어지고 사람과 물건 사이에도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기업 사이에도 관계가 맺어지는 그와 같은 초연결 시대입니다. 이걸 통하여 무한 가치가 창출되는 사회다. 여러분 예전에 눈에 보이는 산업시대에는 이걸 가지면 이 정도의 아웃풋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접점이 연결되는 거는 한정이 없어요.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한 가치 창출 사회로 가고 있다. 이러한 초연결성이 과거와 다른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와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던 사회와 전혀 다른 사회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초지능이라 그러는데요. 슈퍼 인텔리전스입니다. 초지능인데 주로 AI가 발전됨에 따라서 상상 이상의 지능이 스스로 기계가 학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초지능의 무서운 게 뭐냐면 무한적 가능성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한적으로 반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계는 하나도 지치지도 않고 무한적으로 반복합니다.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그게 디지털 기계입니다. 로봇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고도의 업무, 상황 판단에 따른 수행 능력을 강화합니다. 고도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해요. 이게 초지능이죠. 상황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그동안 산업시대에는 인간이 경험하고 과거에 학습한 것만 생산하는 범주에 있었는데 이제는 수많은 데이터의 수집, 그걸 확장, 그리고 이걸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지능화가 갖는 인간이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체력적인 한계,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무한 반복으로 또 새로운 걸 창출해낼 수 있다는 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초융합입니다. 슈퍼 컨버전스라고 하는데 디지털 사회로 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융합입니다. 어떤 융합? 그냥 이거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융합이 아니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경계가 파괴된다. 경계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각자의 고유의 영역이 있었는데 이 영역이 완전히 허물어진다. 독립되어 있던 영역의 분야들이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연결되고 확장되고 통합된다. 연결되고 확장되고 통합된다. 그렇죠? 이게 초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거랑 붙여놔서 뭘 어떻게 더 시너지 효과를 난다? 이 차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너지라는 말도 이제는 적합한 단어라고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경계의 파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것은 뭘로부터 가능하다? 이 초융합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온오프의 경계 파괴, 산업 간 경계 파괴, 그죠? 사물과 인간과 공간의 영역 파괴. 그래서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좀 혼란스러운 세상이 올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상에 있는 건지 현실에 있는 건지 헷갈릴 겁니다.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갈수록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게 과도기에 있죠. 조금 더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 또는 가상,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영화에서 우리가 가끔 잘 보지만 이렇게 쫙 하면 내가 서 있는 공간이 앞에 스크린이 쫙 펼쳐져서 그렇죠. 지금 자동차에서는 일부 채택하고 있죠. 자동차 메인 그 유리 앞에 메인 유리가 뭐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필요한 정보들을 띄워줍니다. 예. 왜냐면 자율주행차로 가니까 내가 운전할 필요 없이 지금 내 자동차 유리 앞에 있는 거가 디스플레이가 돼서 거기에 정보들이 뜹니다. 내가 원하는 사진도 볼 수 있고요. 얼마든지 완전히 경계가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는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디지털 사회가 되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디지털 사회가 아니라 디지털 사회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디지털 사회입니다.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 아닌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디지털 사회가 됐다는 것을 단지 빅데이터 한번 도입해서 해볼까? 뭐 AI를 한번 채택해서 해볼까? 뭐 로봇을 하나 아마 구입해서 해볼까? 라는 정도의 기능 향상 수준으로만 이해한다 그러면 이 개념을 아주 조금만, 아주 눈곱만큼만 바라보고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건 뭘 바꿔야 되냐면 새롭게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에 대한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것이 디지털 사회로 가고 있는 사회의 특징뿐만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거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치 개념입니다. 자, 이 한 자료에 의하면 사람 몸에 이 디지털 현상들을 비유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뇌는 뭐에 비유하냐면 인공지능에 비유하고요. 그다음에 눈과 코와 입은 사물 인터넷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바라보고 다 감각적인 그래서 각종 센서가 달린 거고요. 그 다음에 P는 데이터고요. 그죠? 그래서 이 디지털 사회에서 데이터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P가 마치 순환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손과 발은 로봇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핏줄은 뭐냐면 5G입니다. 핏줄, 5G. 말하자면 5G를 통하여 네트워크가 소통이 가능한 거잖아요. 만약에 5G가 발전되지 않았으면 이와 같은 초연결 사회는 오지 않습니다. 5G가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앞으로 이게 6G, 7G로 가면 이제는 현실에서의 이 네트워킹뿐만이 아니라 가상 공간과 또는 우주와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원활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겠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와 이해할 수 없는 제3, 제4, 제5 공간의 차원으로 확장되는 그와 같은 영역으로 우리의 삶이 아마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편리하고 즐거운 삶, 지구와 더불어 사는 삶, 건강하고 안전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편리하고 즐거운 삶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인간 두뇌 수준의 인공지능, 내 손 안에 있는 빅데이터, 속도, 무제한의 통신환경,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지구와 더불어 사는 삶에는 초고효율 차세대 태양광 발전부터 시작해서 수소로 가는 자동차 또는 블랙아웃에 대비할 수 있는 연료 전지 등 고효율 차세대 이 지구와 더불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버려진 물을 다시 사용한다든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 농업이라든지 이와 같은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고 안전한 삶은 폭발 위험이 없는 배터리, 건강 100세를 위한 예방의학 등등등등등등, 세균을 막아주는 의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하나 항목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상상으로만 그렸던 것들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단지 뭘 하나를 갖다 놓은 거에서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비즈니스,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좀 해보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무엇을 대전환할 것인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우선적으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는 소비자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이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변하면 비즈니스는 당연히 따라서 변해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해감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이해, 소비자에 대한 이해, 생산 방법, 생산 공정, 기존의 수익 구조, 비즈니스 모델, 조직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대전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존에 날던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진 새로운 방법으로 날지 않으면 이 트랜스포메이션 대전환의 시대에 적합한 옷을 입을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과거와 현재의 그 차이점인데요. 과거 우리가 산업 시대의 산업을 인더스트리 3.0이라 그런다면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산업을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눈에 보이시나요? 그렇죠? 과거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조직 구조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어떤 작업 모듈도 마찬가지고 하이어라키로 되어 있습니다. 계층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가 전부 나눠져 있죠. 그죠? 기업이 있고 작업장이 있고 공장이 있고 제어 장치가 따로 있고 필드 장치가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품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인더스트리 4.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비즈니스에서는 계층이 하이어라키 계층이 있다 없다? 없어졌습니다. 다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계층이 필요 없이.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나요? 무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방법이 가능해집니다. 예전에는 지금 기업이 전체 계획을 짜서 작업장에 지식을 내서 그 작업장을 통하여 공장에 설치된 제어 기계들을 통하여 그리고 필드 장치를 통하여 제품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다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수많은 예를 들면 이렇게 조합하고 수많은 조합들이 새롭게 창출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시대로 바뀌었다. 그러니 어떠세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단지 기능 하나 뭘 갖다 빅데이터를 도입했다,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했다라는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변화된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뭐냐면 유연하다는 거예요. 유연하다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율주행차입니다. 오늘날 많이 이야기하죠. 디지털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로 가장 혁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차입니다. 지금 뭐 완전히 상용화 단계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 그림은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죠? 자동차가 하나 가는데 다 뭐예요? 센서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냥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이 옆에 길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가 표지판, 신호등, 그 다음에 앞에 가는 다른 자동차들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서 하다못해 길 건너가는 사람들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서 자동차가 네트워킹 하에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의 방식으로 이런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이 다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해 놨는데 간략하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게임의 법칙을 근본적으로 뒤집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뭐 어떤 걸 하냐면 경영 환경상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비즈니스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기업 활동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정의해 놨고 또 어떤 정의는 디지털 소비자 및 에코시스템이 기대하는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 운영에 적용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고요. 그다음에 또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성하고 바꾸고 사람, 데이터, 프로세스를 결합한 새로운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또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리고 또 디지털 능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가서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또 한 가지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을 활용하여서 조직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하나를 얹혀놓은 게 아니죠. 이것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를 설명하는 새로운 경제의 개념들이에요. 공유경제라는 말 들어봤죠? 그 다음에 또 쓰는 말이 접근 경제, 그 다음에 온디맨드 경제, 컨시어지 경제, 그 다음에 기그 경제 또는 협력적 소비, P2B 경제, 이와 같은 말들을 쓰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용어들이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오늘날 시대를 설명하는 경제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의 키 이슈가 뭐냐면 산업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차이가 뭐냐. 산업시대에는 인풋을 집어넣어서 아웃풋을 가져오죠. 디지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풋이 있으면 무엇인가 가운데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을 가져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산업시대에는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데 중간에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이 산업시대의 생산성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비용입니다. 비용을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줄여서 그만큼 생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생산성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인풋한 걸 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아웃풋을 누가 잘 끄집어냈느냐가 산업시대의 경쟁력의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시대의 이 가운데 있는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저는 이것을 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산업시대에는 생산성의 개념으로 해서 비용을 낮추는 게 생산성의 주요 화두였다면 오늘날 생산성의 개념은 뭐다? 저는 이걸 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토리입니다. 왜 그런지 계속 이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산업시대에는 효율을 높이고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게 생산성을 높이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디지털 시대의 가치는 제가 스토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별화를 높이고 대중성을 줄이는 겁니다. 과거에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대중적인 거. 왜냐하면 개개인에게 한 명 한 명 맞는 제품을 판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이상적으로는 맞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었는데 디지털 시대에는 이게 가능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성은 가능하면 줄이고 개별화는 높여간다. 그럼 이 개별화는 뭘로 높여가냐? 그냥 개인에게 맞는 제품 뭘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의 스토리입니다. 개개인의 스토리에 적합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개별화 수준을 높여가는 게 디지털 시대에 바뀐 가치다. 키 이슈다. 그래서 소위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면 산업 시대의 자동차는 기계 산업이었고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 시대의 자동차는 뭐냐면 전자 산업이에요. 기계 산업이 아니고 전자 산업이면서 모빌리티입니다. 운송 수단이 아니라 모빌리티예요. 이동성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소위 스토리인 거예요. 달라진 겁니다. 단지 생산성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기계를 돌려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가서 라는 이야기에서 달라진 거죠.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구성 비교인데요. 보세요. 내연기관차의 파트는 이렇게 많습니다. 냉각 파트, 부동 파트, 기계 파트, 점화 파트, 연료 파트. 전기자동차는 구동 파트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여러분 뭐 하나 바꿔서 이게 가능할까요? 완전히 시스템을 다 바꾸지 않으면 지금 이 내용은 불가능한 그와 같은 요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차 타고 가면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모빌리티 개념이에요.
차를 타고 가면서 독서를 하고 있고, 지금 발도 지금 발 이렇게 딱 꼬고 앉아가지고 아주 지금 그냥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는 그냥 지가 알아서 가고,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독서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양입니다. 자율주행차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완전히 세상이 바뀐 그림입니다. 자, 이건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현대자동차가 G90의 제4세대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항공기 1등석처럼이라는 것이 이들의 타이틀이에요. 항공기 1등석처럼. 지금 이 사람도 자동차를 갖고 가고 있지만 자동차가 단지 운송수단이 아니라 자기의 니즈를 뭔가 가져가는 그런 수단이에요. 첨단 주행 보조 기술로 기술이 적용되고, 뱅앤올룹슨이라는 그 음향기기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사운드를 채택하여서 그래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번의 조작으로 실내 조명, 실내 음악, 실내 향기 등을 최적화해서 승객의 기분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자동차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그렇죠? 빠르게 갈 거냐는 운송수단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라이프 스타일, 스토리를 만들어 가느냐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고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오늘의 추세입니다. 2025년부터 현대자동차가 제너시스는 모두 전기차로 하고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세요. 2030년 얼마나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죠? 결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하고는 또 다른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미 그렇게 세상이 가고 있어요. 과연 이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해야 할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 중심도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먼 거리를 더욱 빠르게 라는 이동수단으로서의 중심이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여기가 경쟁이에요. 과정 중심입니다. 더욱 편리하고 수준 높게 질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자동차가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나 이런 거 선전하는 거 보면 운송수단 빠르게 간다 이런 거 별로 강조 안 해요. 이동성, 모빌리티 기업이다. 모빌리티다. 이와 같은 말 쓰는 거 여러분이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이 자동차 산업의 경쟁 중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과정 중심의 개념으로 세상이, 비즈니스가, 삶의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변화된 세상에서 나의 행복과 삶의 가치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찾을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결과보다는 과정이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다. 이미 앞에 봤죠? 자, 그러면 결과보다 과정이라고 할 때 이 과정에는 뭘 담을 거냐라는 거죠. 첫 번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수준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양적인 걸 채우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양적으로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질입니다. 퀄리티입니다. 어떤 과정을 담을 건가? 어떤 스토리를 내가 담을 건가? 라는 것이 이 과정 안에 담겨져야 되는 핵심 이슈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과정에 담아야 되는 것은 기계와 다른 인간입니다. 우리가 기능적으로는 기계를 쫓아갈 수 없어요. 기계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계를 쫓아가는 기능 중심의 학습과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계를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지치지도 않아요. 체력 소모도 되지 않습니다. 기계는 밤새워서 며칠 밤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그걸 왜 인간이 기능적인 면에서 기계와 경쟁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기계와 다른 인간이라는 거에 방점을 가지고 과정을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경영과 삶에서 인간이 고민해야 되는 주제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답게.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디지털 사회로 변화된 이 세상 속에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한번 화두로 던져져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바뀌는 것만큼 스토리가 있는 비즈니스도 바꿔야 합니다. 아울러서 스토리가 있는 개인의 삶으로도 개인의 인생이 바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기능 중심에 추구했던 교육은 산업시대로 끝났어요. 지금도 기능을 연마하는 수준에서 대학을 다니고 기능을 연마하는 수준에서만 지식을 배우려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왜요? 기능적인 면에서는 나보다 기계가 훨씬 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계한테 기능적인 면에서는 백전백패할 걸 알면서도 왜 기계랑 경쟁하기 위해서 기능 중심의 지식에 목을 메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뭘로 바꾸냐? 스토리 있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능 하나 딸딸딸딸 외워서 시험 문제 잘 맞춰서 A+ 맞는 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계적인 삶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기계적인 삶으로부터, 기계적인 비즈니스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기능 중심의 지식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산업시대와 디지털 시대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스토리에는 그렇다면 스토리 있는 삶, 스토리 있는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스토리에는 뭘 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됩니다. 가장 중심에는 라이프, 인간 존중의 휴머니티의 라이프가 있습니다. 이 라이프에는 기계와 다른 인간이에요. 기계를 추종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에도 철학이 있어야 되고 개인의 삶에도, 개인의 인생에도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기능적인 것만 쫓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헷갈립니다. 근데 예전에는 기능만 잘 달달 외워서 해도 시험에 합격해서 어떤 자격 조건이 갖추어져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능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기업에서 나를 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기계 하나 들여놓으면 되거든요.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존중이라는 그와 같은 컨셉이 내 자아를 형성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회를 존중하고 이와 같은 마인드가 무엇보다도 스토리에 담겨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뢰입니다. 디지털 사회가 되었다는 얘기는 거짓말 못하는 사회입니다. 왜? 데이터가 다 백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데이터를 숨기면 됐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공개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디지털 사회에서는 데이터가 다 공개됩니다. 다 공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뢰라는 것을 스토리에 담지 않으면 비즈니스도 개인의 삶도 이제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리입니다. 윤리적인 건 특별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간과의 윤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스토리에 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공감 능력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간 간의 교류는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기계와의 소통이 훨씬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런 일도 생기겠죠? 기계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올 겁니다. 예, 자기의 좋아하는 스타일의 배우자를 만들어서 막 그런 세상도 올 거라고 막 끔찍한 세상이죠. 인간과의 공감 능력이라는 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고 있는 SNS들이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SNS에 빠져 삽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공감 능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SNS를 보고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빠져 살고 있는 이유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디지털 사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헌책을 찾아드립니다는 헌책방을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한 그 분이 헌책방에서 모아진 그 사연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 수수료는 사연으로 받고 절판된 책을 구해준다라고 광고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헌책방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절판된 헌책들을 찾아주는데 이분의 결론이 그거예요. 어떤 책은 여기 자기가 찾는 책들은 새 책이 아니라 다 누군가 한 번쯤은 한두 번은 사용한 책들인데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마다 어떤 특별한 책을 찾는 이유는 그 책에 그 사람과의 사연이 있더라. 이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만 의지한다면 이런 일은 웃기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기계가 찾으면 더 좋은 적합한 내가 원하는 책을 찾아다 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몇십 년 전의 그 감성, 내가 학창시절, 소년시절에 가졌던 그때 감명 깊게 읽었던 그 어느 책 하나, 그 책 때문에 자기가 울었던 그 기억, 이건 기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억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이 헌책방 이 주인은 그런 헌책방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죠? 남들하고 똑같이 가지 않지요? 자, 이 두 번째 소개하는 나도 피카소처럼이라는 시집을 낸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92세예요. 40번째 시집을 냈는데 92세에 나도 피카소처럼이라는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이집트 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1973년에 죽었는데 이 파블로 피카소의 90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90대의 시선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블로와 관련된 이 시를 출간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공지능에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공지능이 90대 노인들이 갖는 감성을 다 데이터로 수집해서 90대 노인들이 갖는 감성은 이런 거라고 즉각 답을 내놓을 겁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은 어떤 거였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감동이 있는 겁니다. 90년을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파블로를 좋아하는데, 피카소를 좋아하는데, 피카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90살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92세에 이 책을 펴내서 책 이름을 나도 피카소처럼이라는 시집을 발간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으로 스토리가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없다면 비즈니스도 개인의 삶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 기계에게 다 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나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 강의를 기억하시고 스토리라는 관점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계처럼 성과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존재로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AI 시대,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의 시대에 비즈니스는 무엇이 있어야 살아남아 지속 가능해질 수 있을까?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분들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뭘로 바꿔요? 스토리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연구하셔서 바꿔 나가야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기계의 이 지배에 다 흡수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판에 박힌 듯 찍어내는 것 같은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그 비즈니스는 박물관에나 가서 있을 겁니다. 현존의 세계에서는 앞으로 찾아볼 수, 생존하기,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늘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며
내일 나는 무엇으로 존재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여러분에게 좀 뭔가 반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바꾸십시오. 이전에 내가 했던 성공 경험담,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지금도 이렇게 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날랐다면 지금은 거꾸로 뒤집어서 날아가는 게 훨씬 잘 날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역설이죠. 네.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 수준을 바꿔라.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도 산업시대의 유산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내가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날아갈 수 없습니다. 바꾸십시오. 생각을 뒤집으십시오. 여러분의 차원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근데 그 차원을 바꾸는 것은 기능적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인간 중심의 스토리로 바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와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드렸는데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저로서는 무한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의 좋은 성과와 좋은 일들이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를 찾는 일에 아름다운 족적들이 남겨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